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얻어왔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는 곳과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제가 겪은 큰 사건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별하더라고요. 제 소문이 좀 나쁘게 나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저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주세요. 직장 생활을 하며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직장인 영어 수업을 듣다가 인연이 닿았답니다. 저는 공부할 마음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수업받는 남자들이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답니다. 한번 거절하면 그만하겠지 생각했는데 학원을 다니는 내내 제 옆을 따라다니며 좋아한다고 노래를 불러대답니다. 그래서 저와 그이가 사귄다는 소문이 학원에서 돌았고 모두 그 소문을 믿고 있더라고요. 스펙을 키워 더 좋은 회사에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학원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학원을 간두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며 회사에 다녔답니다. 이렇게 몸에서 멀어졌으니 마음도 멀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 저를 목 놓아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저를 좋아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이였죠. 제가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는 곳도 직장도 말해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며 상사병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건 운명의 순간을 마주한 거라며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꾸 따라다니고 귀찮게 해서 싫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이 후광이 보이도록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귀어 보겠다고 대답을 해버렸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드라마틱한 인연인데다 남편이 저를 끔찍하리만큼 사랑해줘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을 떠올려보니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평생 중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닫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는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연애를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이는 언제나 내 편인데다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줘서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로포즈 해준 날 바로 오케이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저희 친정의 남편을 소개했더니 부모님이 엄청 좋아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데다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게 눈에다 표시가 난다며 인사하러 간 날 바로 사이로 받아주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본가는 조금 먼 시골이어서 2주 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일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을 내었죠.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5년 정도 되었고 다른 형제가 없어서 어머님 혼자서 지내고 계셨답니다.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많이 외롭게 지내셨겠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오바를 해서 딸처럼 대해드렸습니다. 어머님, 피부도 고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결혼은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겠는데요. 이 마을에서 어머님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서죠. 아이고 망측한 소리 마라.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겠니? 그리고 쭈그렁 할망구가 뭐 볼 게 있다고 남자들이 줄을 서겠느냐?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구나. 어머님 진짜 고우시고 예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실손도 되지 않으셨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셔서 황혼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오바를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까르르 소리를 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잘 드리고 결혼 승낙도 쉽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고 상견례도 얼마 후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막힘없는 대화를 잘 나누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시댁이 멀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어머니 간섭과 갈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기도 하고 시댁이 아주 멀리 있는 시골이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시자제를 당할 일은 없겠구나 확신하며 편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답니다.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아주 행복하고 달콤했습니다.
그이는 연애 때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애처가가 되었답니다. 주변에서 제 남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시집을 참 잘 갔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동반자를 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평생 깨달을 거라며 그 일을 축켜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남편을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그이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건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꼭 남편을 위한 맛있는 밥상을 한 번씩은 꼭 차려주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신혼을 보내고 나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시어머니의 전화였는데 말투가 제가 알던 말투가 아닌 좀 성난 사람처럼 들렸답니다. 나다. 너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왜 시애미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안부 전화 말고 살림 보고를 하란 말이야. 네? 살림 보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고, 얘가 친정에서 곱게 커서 아직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예, 내가 니들 신혼집까지 가서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매일 나한테 살림을 보고해라. 사진 찍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낱낱이 보고하라고. 청소 상태, 냉장고 한 사진, 빨래기 켠 사진, 내 아들 밥상, 기타 등등. 네가 신혼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을 매일 10장 이상씩 보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시댁이 멀리 있으니 매일 사진으로 살림을 보고하라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아닌 것 같으니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다 괜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로 난리를 치면서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올라와서 신혼집에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괜히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진을 전송해드리면서 살림을 보고하겠다고 대답해버렸답니다. 남편이 먹는 밥상까지 모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하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숨김없이 어떻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밥을 차려서 먹는지 사진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러자 사진을 본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너 내 아들이 마른 반찬은 안 먹는 거 모르니? 멸치볶음이나 지미채다 이런 거는 치아가 상하고 소화도 안 돼. 내 아들은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애였다고. 그런데 네가 내 아들 입맛을 다 버려놨다. 내일부터는 내가 시키는 메뉴로 밥상을 차리도록 해라. 알아들었느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매일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상을 차릴 수 있겠어요? 여기 도시에서는 다들 바쁘게 지내서 새끼 밥을 다 챙겨 먹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토다는 거니?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당장 너희 집으로 짐 싸서 올라갈 테니까. 시어머니 결혼 전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은 모두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꼰대스러운 분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령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거스르고 싶었는데 진짜 신혼집에 올라오실까봐 당분간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칼질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와 빨래 등 10장의 사진을 채워서 함께 보냈죠.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랬는데 시어머니는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시더군요. 밥상은 그런대로 형식을 갖춘 것 같더구나. 그런데 서랍장에 있는 옷 사진은 뭐냐? 너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따위로 빨래를 집어넣은 거야? 네?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 저 진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다고요. 뭐가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듣는 말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 내 아들 옷 위에 네 옷들을 옮겨둔 거니? 내 아들을 깔아 뭉개고 싶은 게야? 감히 계집 따위가 사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해? 당장 네 옷을 밑에 깔고 내 아들 옷을 위로 올려라. 떠받대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네? 제 옷이 남편 옷 위에 올려진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진짜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건지? 아니지. 네 부모도 모르고 살았나 보구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안 봐도 알겠다. 여하튼 계집인 너는 내 아들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옷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내 아들 거에다 밑에다 두거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세상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제 남편이 무슨 조선시대 임금도 아닌데 제 옷을 그의 옷 위에 올리는 게 큰 잘못이라며
심하게 타박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불러앉혀 제가 당하고 있는 숫자지를 낱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한테 사진 같은 건 다시 보내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기가 전화로 따끔하게 뭐라 하겠다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침밥도 그만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시어머니가 성난 목소리로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효주 아들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 이제 보니 너 여우가 따로 없구나?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빨리 하던 대로 나한테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해.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남편 사이가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겠다는 말을 하는 거니? 이 고약한 것. 너 진짜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야 정신 차리고 말을 들을 거야?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다시 사진으로 보고 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드리고 머리를 쓰기로 했답니다. 일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재탕해서 보내기로 한 거죠. 사진 찍은 날짜를 수정해서 보내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유롭고 편하게 보내며 조작된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된 살림 상태와 밥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죠. 며칠 동안은 속으셨는데 일주일 뒤에 사진에 찍힌 진한 달력 때문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을 속였다는 것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며칠간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남편과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한 손에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무슨 일로 오신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감시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군요.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생각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걸 확인하고 내려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개판인 살림을 고쳐줄 때까지 날 내보낼 생각 말아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동시에 당황했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멀리서 오신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곧장 빈방을 귀신같이 찾아내 들어가셔서 짐가방을 푸셨습니다. 거기서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내며 왜 잘 사는 저희 집에 와서 해방을 놓으려고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보일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새벽 5시 안방문을 열고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잠자고 있는 신혼부부의 방을 막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일어나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님, 새벽 5시예요. 저희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벌써 깨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방에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너 잠이 덜 깼느냐? 난 네가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야. 어디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지금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놀러 온 줄 아니? 널 개조시킬 생각이니까 빨리 나와. 저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상황을 넘기려면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세수부터 하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2첩 반상을 차려야 한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고 청소와 빨래를 시키시며 옆에서 감시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냐? 네 애미도 집에서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닦고 마는 거야? 구석구석 먼지 한 털이 없도록 깨끗이 닦으란 말이야. 어머님, 여기서 저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네 애미라뇨.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시어머니로 이런 식으로 욕하면 좋으시겠어요? 말씀 조심하세요. 어쭈, 이것 봐라. 명랑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맹랑한 년이었네? 야, 이년아, 내가 네 애미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었어. 그리고 아들 둔 엄마가 딸을 둔 엄마보다 위인 거야. 아들 못 낳은 애미가 뭐가 잘났다고 말대답을 하고 지랄인지. 어머님 그만하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혼내시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남편하고 계속 못 살아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렸을 거라고요.
한 번만 더 제 부모님 욕을 하시면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눈에 불을 켜면서 말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 입이 닫히더군요. 제가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걸 알았으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심하게 갈구시며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매번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께 심하게 대들어봤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이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진가방을 싸서 등 떠밀며 내보내려고도 했답니다. 하지만 억척스러운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신혼집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야근하는 금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와 제가 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부모님 욕을 하며 제 살림이 부족한 거로 갈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가 살림이 왜 늘질 않는 거냐? 네 애미애비는 도대체 널 낳고 뭘 가르친 거니? 네 년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겠다. 에이, 덜 떨어지냐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 더는 못 참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년이 감히 시애미를 내쫓으려고 들어? 이런 싸가지도 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냐?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네. 그리고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건데. 저는 이성을 잃은 채 시어머니 진가방을 가지고 나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싸대기를 맞아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죠. 똑같이 시어머니 따귀를 날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른을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손을 들진 않았네요. 전 연속으로 따귀를 심하게 맞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더 참아가며 사느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뒤로 밀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비키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겁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그래, 나가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말고 조신하고 시애미 말 잘 듣는 애를 다시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겠다. 저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콧방귀를 끼며 제 짐을 캐리어에 담아서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으니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부어오른 양뺨을 보신 엄마 아빠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혼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는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 밖에서 오열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하나만 보면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무식하고 괴팍한 시어머니를 계속 보며 사는 건 지옥 같은 일이었으니 안타깝지만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었네요. 그이는 집으로 찾아와도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돌아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커든 뭐든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놨으니 시어머니한테 각오하고 있으라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이는 매일 저를 찾아와도 돌아가지 않을 걸 알았는지 제 눈앞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사돈 어른 안 사돈, 문 좀 열어주세요. 큰일이 났습니다.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 직감하고 현관문을 열어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통보하자 그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와서 남편을 발견해서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 겨우 안정을 취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시어머니 잘못이었으니 납작 엎드려서 저에게 돌아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마. 앞으로는 절대 너에게 막말하지 않으마. 너희 부모님을 욕하지도 않을게. 아예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 제발 내 아들에게 돌아가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사정하마. 자초지종을 모두 듣게 된 저는 남편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쌓인 앙금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막말을 해주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그렇게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럼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봐. 양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란 말이야. 그래, 알았다. 세아가, 자, 이렇게 빌게.
제발 내 아들을 떠나지 말거라. 네가 없으면 내 아들은 죽고 말 거야. 이 노인네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도 되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줘라.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나와 시어머니를 일으켰고 저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병원부터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그이는 생명의 지장이 없다 했고 이틀 뒤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자 세상에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할 마음을 가둬버리고 그이와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회사도 가지 않고 옆에만 붙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제가 부축해서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신혼집에서 남편에게 줄 영양식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아들 왔구나. 이 고약한 노인 때문에 미안하구나. 염치 없지만 날 용서해다오. 나는 며칠만 더 머물다가 내려가마. 아들이 회복하는 걸 보면 바로 시골로 내려가겠어.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당연하지. 내 아들이 또 이런 사달을 낼 일을 다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세아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나 반성 많이 했어. 세아가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약속하마. 널 사랑하고 아끼면서 지낼게. 다시는 험한 말 하지 않고 손찌검도 절대 하지 않으마. 네, 믿을게요.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고 다시 신혼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출퇴근을 했고 남편은 며칠 더 쉬기로 했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낫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돌봐주기로 했죠.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남편의 몸은 호전되었고 일상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전처럼 맞벌이를 하며 신혼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신혼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서 내려가겠다고 했으니 괜히 나가라는 말을 먼저 하지 못하고 언제쯤 내려가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가도록 계속 저희와 지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시골집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 고생하시고 내려가세요. 이제 남편이 건강을 되찾았으니 제가 잘 보살피도록 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전과 같은 마녀 같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되니? 내 아들을 더 오래 보면 덧나기라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빌었다고 원만하게 보이는 거로구나. 그때는 내 아들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저한테 시자질을 하시겠다 이건가요? 제가 남편을 다시 받아준 건 어머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시겠다면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시자질하는 어머님하고는 같이 못 지내니 저와 남편이 계속 같이 살길 바라시면 그만 떠나세요. 뭐? 시자질? 살림이 엉터리인 너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게 시자질이니? 내가 웬만하면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네가 제멋대로 하고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앞으로 몇 주 더 지내면서 가르쳐 줄 테니 배운다는 생각으로 날 모셔라. 어머님 꼭 그러셔야겠어요? 저랑 계속 부딪히면 화나시고 그러실 텐데. 나도 사리분별은 한다. 너한테 시자질 안 하고 살림만 전수하고 내려갈게. 이 정도는 너도 양보할 수 있잖아. 그치? 제가 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극단적 시도까지 했으니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은 새벽에 절 깨우지도 않았고 아침 준비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살림하는 걸 보고 크게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주만 버티면 시어머니가 내려가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주도로 2박 3일간의 주말 출장이 잡혔습니다. 이에 시어머니와 제가 사흘 동안 단둘이서 보내야 했답니다. 휴일이라 회사에 가지 않았으니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집안일을 하자고 선수치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했죠. 곧 집안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감동만 하시고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어 기가 살았는지 예전에 마녀 같은 표정이 드러나더군요. 저는 사흘만 참자는 심정으로 온몸이 쑤셔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빨래를 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남편 바지 위에 제 바지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너 지금 내 아들을 깔아뭉갠 거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지랄을 하는 거야. 시애미가 하는 말을 귓구녕으로 듣지 않고 똥구녕으로 듣는 거니? 대가리가 그렇게 나빠서 어디다 쓰니? 기분이 확 나빴지만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써 웃으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그게 지금 죄송한 태도니? 내 아들이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자신만만한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네가 이런 식으로 시애미를 무시하고 천대하면 나중에 내 아들한테 버림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죠? 시키는 거 잘하고 있고 대들지도 않잖아요. 남편 옷 위에 제 옷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사상에도 반기 들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잖아요. 어머님 슬슬 제가 미워지는 모양인데 그만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가 12조로 말씀하시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그만 떠나라고 오늘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흥분한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군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두라고 일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한테 잘했다 하시더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망할 년아. 니년이 먼저 내 속을 건드렸잖아.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우라질 년아.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말하는 게 그 모양이야?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지. 작것들이 낳았으니 작것이 태어난 게지. 안 그래? 이 잡년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이 우라질 년아.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따귀를 날려댔습니다. 여러 대 맞았더니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당연히 젊은 제가 힘이 더 셌으니 상황은 금세 역전되었습니다. 어른이고 시어머니고 간에 제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때린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따귀를 실컷 날렸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예외였어요. 이미 이혼할 마음을 먹었으니 저한테 맞고 있는 여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였으니까요. 연신 따귀를 날려줬더니 시어머니의 눈이 밤탱이가 되었고 쌍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꼴이 사납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은 고쳐주지 않을 것 같네요. 저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당신 같은 시어머니를 평생 보고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손에 돼지게 맞고 고부 사이를 끝장냅시다. 이 망할 년, 이야 동문이다. 시애미를 때리는 천의 호루새끼를 내 며느리로 계속 두고 싶지 않아. 내 아들도 이 사실을 알면 널 버리고 나한테 올 거라고. 너 이리 와. 오늘 니녀 초상을 치르게 해주마. 그래요, 얼마든지요. 어차피 남남인데 끝장을 보자고요. 덤벼봐, 이 고약한 마녀야. 시어머니가 두 주먹을 휘두르며 저를 공격했지만 가볍게 피하면서 따귀를 계속 날려댔습니다. 제 손이 아주 매운 데다 엄청나게 많이 갈겨서 시어머니는 곧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 아들은 너한테 가지 않을 거다. 너 같은 쓰레기년한테 찾아갈 리 없다고. 이 등신 같은 애미애비한테 태어난 잉여녀나. 끝까지 막말이군요. 역시 어머님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럼 저는 진짜로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나중에 저 찾아와서 뵈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짓을 해도 당신과 당신 아들과 끝이니까. 미친 것. 아직도 잘난 체구나. 내 아들이 내 꼴을 보고도 나한테 다시 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꺼져. 앞으로 내가 너와 네 부모를 저주할 테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악한 여우냐나. 저는 미친 소리만 짓거리는 시모에게 혀를 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법정에 갈 필요도 없었네요. 그렇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부모님이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세상에는 남자가 많으니 마음 정리를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가 신혼집을 떠난 걸 알게 되자 전처럼 저를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절대 믿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마음을 먹은 저는 무슨 짓을 해도 돌아갈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이는 힘없이 돌아갔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며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사아가 미안하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이놈이 또 극단적 시도를 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세아가 네 얼굴을 보면 바로 일어날 거야. 그러니 제발 나와 같이 병원으로 가자.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랑 나는 남남인가 잊었어? 누가 당신 며느리라고 떠드는 건데. 네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는 나랑 상관없어. 세아가 내가 순간 미쳤었나 보다. 너한테 다시 막말을 하지 않고 손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내가 이성을 잃었어. 나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라고. 세아가 너의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거라.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비마.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도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가만히 구경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싹싹 빌던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망할년아,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이 추악하고 못 빼먹은 년아, 네 애미애비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다 똑같은 짐승 새끼들이로구나. 에라이트, 이 빌어먹을 잉여 새끼들아, 오늘 나 죽고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역시나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쇼로한 거였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다시 한번 응징해줄 수 있었으니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주먹을 피하고 뺨따구를 세게 후려쳤답니다. 아줌마, 정신이 좀 드세요? 어질어질 하시죠? 그러게 왜 남의 집에 와서 울고불고 쇼로하다가 행패까지 부리고 지랄이세요. 나이를 곱게 드셔야지. 아무래도 아줌마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나봐요. 이 죽일년, 아직 난 시작도 안 했다. 지금부터 너랑 네 애미애비를 싹 쓸어버리겠어.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다시 일어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휘청거리며 양팔을 휘두르면서 말이죠. 이에 저희 엄마가 손끝으로 시어머니 울대를 뻑하고 갈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절했답니다. 엄마의 한 방에 상황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었답니다. 다행히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몇 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별을 통보한 지 2달 만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만남을 거부했더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와 당신 사이를 중재시키지 못한 것 같아.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해.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맞춰줄 수 있는 조신한 여자를 찾아. 나처럼 할 말 다 하고 거센 여자를 찾지 말고. 알았지? 아니, 당신과 닮은 여자를 찾을 거야. 그 여자는 내 엄마를 볼 일이 없을 거거든. 그이는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인연을 끊으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려고? 아무리 미워도 당신의 유일한 가족이잖아. 당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못 살게 군 거라고. 아니, 엄마는 내가 당신의 인형인 줄 알아. 어렸을 적을 떠올려봤더니 난 독립하기 전까지 엄마 치마폭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지. 친구도 정해주는 애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었고 장래희망도 경찰관이었는데 엄마가 대기업 회사원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됐어. 생각해보니 나도 엄청나게 많이 맞으면서 자랐더라. 그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들어줬지만 이제는 달라.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게 되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증오스럽더라. 내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건 당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나에게서 떨어뜨리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그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엔 엄마를 떠나야 할 가능할 것 같아. 그의 말을 들어보니 과거부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든지 말든지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 난 당신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 알고 있어. 나도 더는 당신을 붙잡을 용기가 없다. 당신에게 또 상처를 주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고 깨달았어. 여보,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떠날게.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 고마워. 당신도 다음 사랑은 꼭 성공하도록 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만나지 말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답니다. 이후 남편이 진짜로 멀리 떠났는지 시어머니가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어디로 떠났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답니다. 약 1년의 시간이 흐르자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이혼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이는 아직 총각이었는데 이혼녀 딱지가 붙은 게 상관없다며 저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엄청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아주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할 마음이 생기자 그이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가족이 몇 분이야? 부모님이랑 형제관계가 어떻게 돼? 너? 내가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나는 혼자야. 외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 아,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가 괜한 걸 물었나봐.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야,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일이라서 괜찮아. 그이가 진심으로 안 듣고 안쓰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을 시어머니가 없으니 이 남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고 저희는 바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어 외롭다며 신혼집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자기가 못됐던 효도를 저희 부모님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이제는 슬아의 딸도 하나 낳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누군가 죽었다는 연락을 저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망자가 제 전남편인 줄 알고 심장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전화 너머에 있는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전남편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김미숙 씨 시모였던 박진상 씨가 돌아가셨어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연둔 생활을 하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저희가 김미숙 씨께 연락을 드린 이유는 박진상 씨 아드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전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어쩌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남편이 떠나고 외롭게 연둔 생활을 하다가 고독사로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전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물었는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장례식은 상조에서 해서 약식으로 하고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에 조문갈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기아하면서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말로는 고독사가 되었네요. 게다가 죽어서도 아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으니 제대로 벌을 받은 거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어머니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겪은 시어머니 사연은 처절한 벌을 받으며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중 시어머니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마 저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며느님들이 여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제 사연으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 사연의 글을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